한국 기술자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2019년 11월 중동의 한 국영석 유공사 본부 회의실에서 한 임원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넘게 그 나라의 유전을 책임져온 한국 엔지니어 120여 명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역을 통해 그 말을 전해 들은 한국 측 팀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현지 언론인들은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그날 저녁 현지 뉴스는 비용 절감의 시대, 외국 인력 의존 탈피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단 90일 뒤 그 나라의 원유 생산량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하루 2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며 협력 정유사 5곳이 연쇄로 가동을 멈추게 될 줄은요. 국영석 유공사 CEO가 사임하고 정부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무릎을 꿇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산업 전문 기자로서 그 회의실에 있었고 이후 90일간 벌어진 모든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공항으로 떠나던 날의 쓸쓸한 풍경도 15일 뒤 첫 번째 시추 설비가 멈춰섰을 때 현장의 패닉도 60일 뒤 긴급 협상 테이블에서 오갔던 대화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의 문장을 들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재계약 협상 테이블에서 남긴 말이었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사지만 신뢰는 시간으로 쌌습니다. 그 시간을 되돌릴 순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을 지배했고 결국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90일간의 기록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동의 한 산유국은 노후화된 유전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국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굴지의 기업들이 뛰어들었지만 최종 낙찰자는 한국의 한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기술력과 납기 준수 능력이 결정적이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엔지니어 1기팀 87명이 사막한 가운데 유전지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당시 자료를 통해 그들의 초기 작업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추 설비 17기를 재정비하고 송유관 네트워크를 완전히 재설계했으며 현지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까지 운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계약 이후 3년 만에 그 나라의 원유 생산량은 30% 증가했고 설비 고장률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세대를 거쳐 교체되었지만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019년 당시 현장에는 3세대 엔지니어 120여 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설비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그 나라 석유 산업의 심장부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시추 설비의 실시간 모니터링, 예방정비 시스템,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까지 모든 것이 한국팀의 손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2019년 9월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국영석 유공사의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면서 비용 효율화라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저는 당시 내부 회의록을 입수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외국 인력 의존도 축소, 현지 인력 중심 재편, 인건비 30% 절감 목표, 경영진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연봉이 현지 평균의 3배에 달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10월 말 한국 측의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임금을 30% 삭감하거나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보를 받은 날 한국팀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팀장은 차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간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단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고 단 한 건의 중대 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 시간이 증명합니다. 하지만 국영석 유공사 측은 달랐습니다. 한 임원은 비공식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술, 이제 우리 현지 인력도 충분히 할 수 있어. 한국 사람들이 특별한 건 아니야. 11월 초 협상 테이블이 열렸지만 평행선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신뢰와 경험의 가치를 인정해달라고 했고 석유공사 측은 시장 논리에 따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회의는 3차례 이어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그 운명의 회의실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임원이 한국팀 전체를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립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한국 측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주 안에 모든 인력을 철수하겠습니다. 현지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석유 주권 회복, 외국 의존 탈피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인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진정한 독립이다. 저는 그날 밤 한국팀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한 베테랑 기술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이요. 우리가 여기서 보낸 시간이요. 근데 그게 3주 만에 정리되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아쉬움만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90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2월 9일, 한국 엔지니어 120명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그들의 마지막 출근길을 따라갔습니다. 유전 현장 정문 앞에는 현지 직원 몇몇이 나와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포옹을 하고 말없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인수인계 서류 17박스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시추 설비별 정비 이력, 고장 대응 매뉴얼, 비상, 연락망, 부품 재고 목록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국영석 유공사는 즉시 자립 운영 체제를 선포했습니다. 현지에서 양성한 엔지니어 85명과 새로 채용한 기술자 40명, 총 125명으로 팀을 재구성했습니다. 경영진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진짜 시대가 시작됩니다. 현지 언론은 일제히 환영 기사를 냈습니다. 한 일간지는 일면에 석유 주권 회복의 난리라는 제목을 달았고, 방송에서는 새로 구성된 현지 엔지니어 팀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SNS에서는 샵 굿바이 코어의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한다. 외국 의존 탈피 성공이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당시 여론의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거리 인터뷰에서 만난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 사람들 연봉이 너무 셌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줘야 하나 싶었죠. 또 다른 시민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20년 동안 옆에서 배웠잖아요. 이제 독립할 때가 된 거죠. 분위기는 낙관적이었습니다. 석유공사 내부에서도 비용 절감 30% 달성이라는 보고서가 돌았고, 경영진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12월 24일, 한국팀이 떠난 지 정확히 1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유전지대 북쪽 구역의 시추 설비 A-17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유압 시스템 압력 저하. 매뉴얼에는 즉시 가동 중단 후 점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 투입된 현지 엔지니어 팀은 매뉴얼대로 설비를 멈추고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원인 파악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압 펌프 3개 중 어느 것이 문제인지, 배관 어디에서 누수가 발생했는지 찾는데 8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 팀이었다면 1시간 안에 끝났을 작업이었습니다. 결국 A-17은 이틀간 가동을 멈췄고 1일 생산량 4만 배럴이 손실되었습니다. 석유공사는 이를 초기 적응 과정의 사소한 문제라고 발표했습니다. 언론도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 엔지니어들과 비공식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매뉴얼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팀은 매뉴얼 없이도 소리만 듣고 문제를 찾아냈거든요. 또 다른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간 쌓인 노하우를 3주 인수인계로 다 배울 순 없죠. 그걸 이제야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1월 2일 두 번째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남쪽 구역 시추 설비 B-9였습니다. 냉각수 순환 시스템 고장. 이번에도 원인 파악에 12시간이 걸렸고 가동 중단은 사흘로 늘어났습니다. 1일 손실 6만 배럴. 1월 중순 세 번째, 네 번째 고장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C-14 D-22점 설비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연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엔지니어들은 매뉴얼을 펼쳐놓고 밤을 새웠지만 해결 속도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저는 1월 20일 현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지쳐 보였고 관리자들은 긴급 회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한 관리자는 제게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설비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팀이 있을 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여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요즘 기름값 왜 이래? 라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일부 언론은 유전 가동률 하락 기사를 조심스럽게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중은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석유공사는 1월 말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문서를 입수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12월 1월 누적 생산 손실 약 82만 배럴. 예상 손실액 420억 원 추정. 원인 정비 인력 숙련도 부족. 하지만 경영진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응 기간이라는 표현으로 덮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했습니다. 문제는 일시적이며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요. 저는 그 순간을 기록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낙관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2월 첫째 주,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3일 오전 7시 42분, 유전 중앙 통제실의 모니터에 붉은 경고등 6개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시추 설비 A-17, B-9, C-14, D-22, E-31, F-5점. 6개 설비가 한꺼번에 비상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통제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매뉴얼을 뒤적이며 전화기를 들었지만 동시다발적 고장에 대응할 인력도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긴급 출동한 현장 취재팀과 함께 유전지대에 들어갔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설비 사이를 뛰어다니며 원인을 찾고 있었지만 혼란은 가중되기만 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에요. 한 번에 6개가 동시에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월 3일 하루 동안 원유 생산량은 평소의 절반인 62만 배럴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가동 시 1일 생산량이 120만 배럴이었으니 단 하루 만에 58만 배럴,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90억 원이 증발한 것입니다. 석유공사는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미노가 시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협력 정유사들이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국영석유공사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정제하는 민간 정유사 5곳이 있었습니다. 원유 공급이 절반으로 줄자 정유사들은 즉시 타격을 입었습니다. 2월 10일 정유사 A는 조업률을 70%로 낮췄습니다. 2월 14일 정유사 B와 C는 아예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원유가 없으면 정제할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월 중순 정유사 B의 한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습니다. 우리는 계약대로 원유를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급량이 절반밖에 안 와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공장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정유사 5곳 중 3곳이 완전히 멈춰섰고 나머지 2곳도 절반만 가동되었습니다. 그 결과 휘발유와 경유 공급이 급감했고 주유소마다 긴 줄이 생겼습니다. 유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지역 경제였습니다. 유전지대 인근 도시 카심은 인구 8만 명의 작은 도시였지만 석유 산업에 의존하는 비율이 70%에 달했습니다. 정유사가 멈추자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정유사의 부품을 납품하던 협력업체 23곳이 일거리를 잃었습니다. 유전 노동자들이 자주 찾던 식당과 상점들은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저는 2월 20일 카심 시내 중심가를 걸었습니다. 한 식당 주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점심시간에 자리가 없었어요. 지금은 보세요. 텅 비었잖아요. 손님이 절반도 안 와요. 카심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지역 자영업 매출은 전월 대비 62% 급락했습니다. 일부 상점은 문을 닫았고 실업률은 치솟았습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카심과 인근 도시에서는 석유 산업 호황을 믿고 아파트 분양과 상가 건설이 활발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얼어붙자 분양률은 급락했습니다. 2월 말 기준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율은 34%에 그쳤고 상가는 18%만 계약되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들은 공사를 중단했고 건설 노동자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한 부동산 개발사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이 계속 성장할 거라 믿었어요. 석유공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니까요. 근데 한 달 만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국영석유공사는 2월 한 달간 원유 생산량 목표 대비 48% 부족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손실액은 추정 3,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협력 정유사 5곳 중 3곳 완전 가동 중단. 지역 경제 매출 62% 급락. 부동산 분양률 70% 하락. 모든 지표가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2월 25일 SNS에서 샵브링백커리의 해시태그가 등장했습니다. 처음엔 소수의 목소리였지만 하루 만에 트렌드 1위로 치솟았습니다. 한국 팀을 다시 데려와라. 이건 재앙이다. 누가 책임질 건가라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지 언론도 논조를 바꿨습니다. 한 일간지는 석유 주권의 대가,
너무 비싸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방송에서는 유전 위기 특집을 연일 내보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석유공사 CEO를 상대로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을 내보낸 게 맞는 결정이었습니까? 지금 국민이 주유소에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게 자립입니까? CEO는 답변의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응 기간입니다. 곧 정상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2월 28일 수도 중심가에서 시민 3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CEO 사퇴하라. 한국팀 복귀시켜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시위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 시민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만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20년간 쌓은 걸 우리가 한 달 만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3월 초 석유공사 내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 참석한 한 간부를 비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경영진은 이제 패닉 상태예요. 손실이 하루 200억 원씩 나가는데 해결책이 안 보여요. 한국 팀 없이는 답이 없다는 걸 다들 알아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정유사들은 원유 공급 재개를 요구했고 지역 상인들은 경제 회복을 외쳤으며 국민은 CEO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사면 초가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드디어 변화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3월 7일 오후 2시 국영석유공사 CEO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그 회의 내용을 나중에 관계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EO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한국 팀에게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대로 무너지거나. 이사진은 침묵했습니다. 석 달 전 그토록 자신했던 목소리들은 사라졌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팀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였습니다. 3월 10일 석유공사는 한국의 컨소시엄 본부로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재협상 가능성 타진이라는 조심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컨소시엄 대표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협상은 신뢰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B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부터 보여주십시오. 석유공사는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측이 금방 돌아올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미 다른 프로젝트로 배치되었고 일부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유전으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3월 15일 석유공사는 다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재계약 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임금 조건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측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3월 20일 한국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20년간 신뢰를 쌓았어요. 근데 그게 3주 만에 무너졌어요. 그걸 다시 쌓는 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쪽이 진짜 우리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주는지가 중요해요. 석유공사는 초조해졌습니다. 손실은 하루 200억 원씩 계속 쌓였고 여론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3월 23일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긴급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인정합니다. 한국 엔지니어 팀은 우리 석유 산업의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그들 없이는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실패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습니다. 같은 날 석유공사 CEO는 직접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3월 25일 서울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석유공사 CEO와 수행단 7명, 그리고 한국 컨소시엄 대표와 전 현장 팀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배석한 관계자를 통해 대화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CEO는 먼저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당신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조건은 협의하겠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묻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왜 우리를 다시 원하십니까? CEO는 답했습니다. 당신들은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우리 유전을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해하고 돌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사지만 신뢰는 시간으로 샀습니다. 그 시간을 되돌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CEO는 긴장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국 측 대표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최소 10년 장기 계약, 중간에 일방적 파기 금지 조항 포함. 둘째, 임금 조건은 이전 수준에서 20% 인상. 셋째, 현지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 공동 운영, 그리고 한국팀에 대한 최종 기술 결정권 보장. CEO는 즉답하지 못했습니다. 조건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 이사회를 설득했고 3월 28일 공식 수락 답변을 보냈습니다. 3월 30일 양측은 정식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 기간 10년, 임금 20% 인상, 기술 결정권 보장. 모든 조건이 문서화되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난 후 한국 측 팀장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20년간 우리가 쌓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석유공사는 여전히 대중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4월 2일 국영석유공사 CEO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20년간 쌓인 신뢰와 경험의 가치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석 달간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팀과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는 단기 비용이 아닌 장기 신뢰를 중심으로 경영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CEO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을 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CEO는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의 후임자는 첫 업무로 한국 엔지니어 팀의 복귀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4월 10일 한국 엔지니어 일진 60명이 다시 유전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날 공항에 나가 있었습니다. 현지 직원 수십 명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포옹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현지 엔지니어는 한국 팀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한국 팀장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도 배웠습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요. 유전 현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월 15일 한국 엔지니어 팀은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첫 작업은 멈춰선 시추 설비들을 다시 가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팀장은 현지 엔지니어들과 함께 설비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고장 원인을 찾고 부품을 교체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속도였습니다. 현지 팀이 사흘씩 걸리던 작업을 한국 팀은 반나절 만에 끝냈습니다. 한 현지 엔지니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매뉴얼을 보는데 왜 저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손이 기계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20년간 쌓인 경험은 매뉴얼 너머에 있었습니다. 설비의 미세한 진동 소리만 듣고도 문제를 판단하고 배관의 온도 변화만 느껴도 이상을 감지하는 감각. 그것이 바로 신뢰의 실체였습니다. 4월 말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원유 생산량이 1일 95만 배럴로 회복된 것입니다. 석 달 전 62만 배럴에 비하면 50% 이상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정유사들도 하나둘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5월 초에는 정유사 5곳 모두 정상 운영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지역 경제도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카심 시내 상점들은 다시 손님을 맞았고 주유소 앞긴 줄도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멈췄던 건설 현장이 재개되고 분양률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협약의 세 번째 조건, 현지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5월 중순, 유전지대 인근의 작은 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강사로 나섰고 현지 기술자 40명이 첫 교육생으로 등록했습니다. 저는 5월 20일 그 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시추 설비 모형 앞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교육생들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한 교육생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기술은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전해지는 거라는 거요. 이번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한국 팀장은 교육 철학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떠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긴 시스템과 사람들은 남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뢰를 쌓는 방법이에요. 6월 말 원유 생산량은 1일 118만 배럴로 거의 정상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석유공사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위기 극복 및 정상화 달성을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CEO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신뢰는 계약서보다 오래가고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앞으로 10년, 우리는 한국팀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6월 말 한국 엔지니어 팀을 다시 만났습니다. 팀장은 유전 전망대에서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석양이 사막을 붉게 물들이고 멀리 시추 설비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뢰는 쌓는데 2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단 하루면 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려면 처음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그걸 배웠습니다. 저쪽도 배웠고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20년간 사막에서 땀 흘린 시간의 무게였고 석 달간 무너진 현장을 다시 일으켜 세운 노력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그날의 대화를 기록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유전의 위기와 복구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것은 신뢰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술과 경험의 이야기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 엔지니어 팀은 여전히 그 유전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2029년까지 유효하며 교육센터에서는 지금까지 120명의 현지 기술자가 졸업했습니다. 원유 생산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지역 경제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신뢰는 시간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단기 비용 절감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 신뢰 구축입니다.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 가치가 때로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20년간 증명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계를 고치는 기술자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석유보다 귀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신뢰와 기술, 비용과 가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신뢰의 가치를 아는 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